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AI가 미술전에서 우승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사진대회에서는 우승작들의 AI 사용 논란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AI가 정교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간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암울한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술계가 맞이한 기술적 충격이 또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19세기 세상을 흔들었던 카메라의 발명과 사진의 등장이 그러했죠. 기계가 현실을 완벽하게 복제해내기 시작하자 당시 화가들은 이제 회화의 시대는 끝났다며 절망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화가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았던 카메라는 오히려 화가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피사체를 똑같이 그려내야 했던 직무에서 벗어나 화가의 주관이 중심에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자에서 작가가 된 것이죠. 그 이후 인상주의, 추상미술, 그리고 개념미술까지 미술은 2차원 평면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르실 디상은 가게에서 흔히 파는 남성용 변기를 그대로 가져와 미술관에 두고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 전시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변기를 떼어다 미술관에 두었다면 그건 그저 황당한 해프닝이나 배강공의 작업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샹의 변기는 현대미술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든 위대한 혁명이 되었죠. 아무나 똑같이 변기를 전시한다고 해서 디샹의 샘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 행위와 물건 뒤에 숨겨진 맥락과 서사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는 주체적인 질문과 의미 부여를 통해 어디에나 흔하게 있는 변기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AI는 완벽한 구도와 화려한 픽셀을 순식간에 조합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에 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시대적 아픔과 철학을 담고 있는지 의미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는 오직 인간, 그리고 인간이 쌓아온 서사만이 부여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니까요. 그렇기에 AI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시대는 인간에게서 창작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와 서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죠.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의미와 서사를 만들고 부여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이야기를 다각도로 다뤄봅니다. 시작에 앞서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라의 프리티걸.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지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유엔이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전 세계가 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나서면서 주요 정책과 규범들이 이 국가나 기업별로 좀 분산돼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유엔이 AI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를 새로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새롭게 발족한 글로벌 위원회는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름이 좀 다소 추상적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AI for 그러게요. Good 이거 뭔가 좀 애매하죠? 근데 그냥 잘해보자 이런 느낌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위원회에 포함됐을까요? 네, 일단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 경영자와 폴 카감의 르완다 대통령이 맡고 있고 ITU 사무총장 도린 보그단 마틴이 상임 부의장을 맡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브래드 네.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그리고 잭 클라크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와 에이단 고메즈 코이어 공동 창업자가 위원회의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다만 구글 딥마인드나 메타, 오픈 AI 등 이 AI 빅테크들은 창립 멤버 명단에서는 빠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사실 진짜 주인공들이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핵심 멤버들이 없죠. 네. 그럼 이 위원회에 대한 시각 어떻게 좀 갈리고 있나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이 AI 개발과 활용 전략이 네. 유엔의 다자간 논의 테이블로 전환되는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 점에서 네.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또 AI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생성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도 개별국 규제에서 글로벌 논의로 이렇게 전환돼서 글로벌 AI 안전 기준과 국제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일각에서는 이 구글과 메타, 뭐 오픈 AI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 AI for Good 글로벌 위원회가 실제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그 이런 내용이 불투명하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좀 규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또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6일이었는데요. 네.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거버넌스 관련 행사 연설에서 치명적 자율무기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이- 워딩이 세네요. 예, 워딩이 좀 세죠.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네. 치명적 자율무기를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잔혹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해야 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구테스 사무총장이 그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경고의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AI가 저희도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이제 유엔에서 냈다고 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작년 8월에 유엔이 설립했던 최초의 AI 국제과학기구가 낸 이 첫 번째 보고서에 네. AI의 가능성과 위험이 동시에 담겼는데요. 이게 네. 공식 문서입니다. 예. 이 특히 AI 기술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인류 네.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AI 성능이 몇 달 간격으로 2배씩 향상되는 데 반해서 관련된 규제나 기술에 대한 이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긴 건데요. 그렇군요. 또한 매주 약 10억 명이 쓰고 있는 이 AI를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마리아 레사 UN AI 독립국제과학기구 패널의 공동의장 겸 웹사이트 레플러 대표는 소수의 기업과 몇몇 국가가 인류의 미래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형 AI 컴퓨터 단지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미국이 여전히 75%라는 거는 네. 압도적이긴 진짜 하네요.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 논의에 지금 또 미국의 어떤 빅테크들이나 또 중국의 뭐 딥시크 같은 이런 AI 기업들이 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하죠. 예. 이게 네. 이 유엔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한국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AI 7대 원칙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7대 원칙. 네, 한국의 금융당국이 이 책임 있는 혁신,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 분야 AI 7대 원칙 등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AI 활용을 위한 금융사 거버넌스, 합법성, 금융 안정성 등에 대한 원칙이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가이드라인들이 계속해서 속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금융사의 AI 사용도 어쨌든 윤리적 사용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일단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면 네. 금융사가 AI 활용 시 지켜야 할 거버넌스의 합법성, 그리고 보조 수단성, 신뢰성, 금융 안정성, 신의 성실과 보안성 등의 원칙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네. 우선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또 금융 및 AI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합법성 원칙을 지켜야 하고 보조 수단으로 AI를 활용해서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그 임직원이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정과 책임. 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하고 AI 설계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을 담고 있고요. 네.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보안성 기준과 점검 개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좀 뻔한 얘기 같죠?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그 AI
AI 이강과 기술력으로 경쟁은 좀 어려우니까 네. 어떤 이 윤리적 규범으로 좀 선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개인정보위원회도 그 AI 개인정보 규범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에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네. AI 시대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G7 개인정보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2021년 영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최고위급 협의체라고 알려졌는데요. 예. 이 올해 파리 회의의 핵심 의제는 에이전틱 AI와 스마트 안경 등 신기술이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해킹에 대응할 국제 공조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G7이니까 미국도 갔겠죠. 아, 그렇죠. 맞을까요? 검색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사실 이 부분에 그 기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어쨌건 그 여러 보도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좀 네. 체크하기가 좋았을 텐데 네. 그 기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어쩌면 논의가 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금융이나 개인정보위 이런 이제 정부 기관에서 계속 속속들이 AI 관련된 국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도 AI 안전과 관련한 이제 국제 협력을 이어간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산하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인공지능 안전평가 등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AI 관련 기술 위험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좀 교환하고 또 프론티어 AI 모델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 마련에 협력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 위험 대응과 AI 측정 과학 강화 그리고 첨단 AI 시스템 위험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 AI 안전연구소는 2년 연속 서울에서 국제 AI 안전협력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캐나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뭐 프론티어 AI 안전평가랑 측정 과학 등 글로벌 의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AI가 이제 가면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더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이런 글로벌 규범에 대한 그 이제 국제적인 협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또 맞아요. 네, 핵심인 것 같네요. 핵심 국가와 핵심 멤버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저희의 시선에서 보면은 다소 이런 것들이 좀 뭐 논의의 내용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한국이 지금 이 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한 윤리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함께는 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 메타의 AI 안경 새로운 성범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AI 안경이요? 네, 이 AI 안경의 대표 주작격인 메타 안경이 네.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700만 개 넘게가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이 AI 안경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들이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이 AI 안경이 달라진 성범죄 형태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찰 범죄군요. 예.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게 다른 몰카들은 사실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반해서 네. 메타 안경은 웨어러블 기기라는 이유로 소지나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메타에서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안전장치만이 아니라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메타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못하도록 안경이 녹화 중임을 알리는 LED 불빛을 만약에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 카메라 자체를 비활성화시키는 이런 업데이트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찰칵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그와 함께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제품과 기능을 함께 홍보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게 메타는 안경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사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더구나 이 업데이트 내용과는 다르게 착용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이 슈퍼센싱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이 LED 표시 등을 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메타의 진정성이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느냐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화 중일 때만 불빛이 들어오고 그런데 녹화 중이
외국인이 아닐 때도 이게 그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AI 학습 정보로 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LED는 안 켜였다. 맞아요. 딱 그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한. 정말 내로남불이네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하는 이 빅테크들의 욕망은 다들 어마어마할 거라서 그렇죠. 사실 이게 메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AI의 어떤 트렌드가 이제 LLM을 넘어서 리얼월드로 이제 리얼월드 그렇죠. 모델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제 실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욕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AI 안경 시장이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실물로 보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구글이나 삼성전자, 애플까지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AI 안경은 하나의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규제의 공백으로 여러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 5월에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이 AI 안경을 착용한 채 토익 시험을 치르려던 응시자 2명이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 사례군요. 네네네 이거 아.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보도도 예. 됐었죠. 예. 그리고 지난 7월 8일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메타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에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최근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7년부터 29년까지의 계획 사이에선 네. 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 보장과 신기술 규율 체계 마련을 추진 과제로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2027년부터 29년까지의 3년간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수준이라서 이게 AI 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 AI 기기를 어떤 기준으로 당장 규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가이드 마련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AI가 발전한 속도가 엄청 급박했던 것처럼 이런 네네. 웨어러블 기기도 엄청나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할 텐데 그렇죠. 좀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생각보다 일상에서 활용이 너무 쉬운 어떤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도 되게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웅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찰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우리 정부가 반도체와 AI에 10년간 1,50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돈을 대기 위해 반도체 초과 세수로 새로운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구상까지 나오면서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의 김철규 운영위원님과 함께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반도체 초과 세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철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국 정부가 이제 페이블 5와 미토스 5를 이제 차단한 그런 사태를 다루면서 네. 결국 우리도 이 소버린 AI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정부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네. 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6월 29일 날 조금 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네. 삼성의 이재용, SK의 최태원 회장까지 동반하여 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중에 핵심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예.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 세 개의 축에 향후 10년간 민간을 합쳐서 1,5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야, 엄청난 돈이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2배 이상을 지금 쓰겠다는 거고 야. 언론에 따라서는 파생 투자까지 합쳐서 4,700조다, 와. 5,000조다,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까지 나오는데 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라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는 산업권의 800조 원 규모로 네. 팹 4개를 세계로 찍고 협력사와 인력 선택까지 통째로 조성합니다.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SK, GS, 네이버 등과 협력해서 1단계로 8.4기가와트 총 와. 550조 원 규모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18.4기가와트까지 늘립니다. 와. 네. 피지컬 AI는 AI 로봇 글로벌 3강 우리가 계속해서 2강까지는 못 쫓아가다가 바로 밑까지는 그렇죠. 쫓아간다 했었고 네. 근데 대신에 피지컬 AI는 우린 제조업 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지컬 AI는 글로벌 1강을 한다는
것이 공식 목표입니다. 야,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18.4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원전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한 18개. 예, 원전 예. 하나가 1기가와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전 18개를 짓겠다는 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거 거의 네. 전국을 다 갈아엎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역별 역할 분담까지 다 짜져 있는데요. 예. 수도권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네. 그다음에 호남권은 제2반도체 벨트, 네. 그리고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같은 후공정, 그다음에 영남권은 피지컬 AI와 미래 제조, 네. 강원권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거점입니다. 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AI 버전으로 한다. 이렇게 그렇네요.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AI로 국토 재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중화공 육성 같은 것들로 생각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업화 시절에도 뭐 여수에 산단 짓고 울산에 짓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는데, 근데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뭐 반도체야 뭐 원래 저희가 잘하던 건데 데이터 센터 로봇은 많은 분들에게는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할 때 예. 배를 지으려면은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철소로 먼저 지었듯이 사실 이 셋이 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산업을 좀 몸에 비유하자면 네. 반도체는 이제 AI의 두뇌를 만드는 산업이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는 두뇌가 실제로 돌아가는 이제 심장, 혈관 이런 거를 공장이라 할 수 있고 네. 그 피지컬 AI는 그 지능이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움직이게 하는 손발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다 이제 피지컬 AI 들어가는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듯 AI는 이제 자원 핵과 같이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전략 물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되게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AI 모델 자체는 사실 이 강엔 좀 밀리지만은 네. AI 몸을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업은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그렇죠.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정면 승부보다는 AI 몸통과 인프라를 장악하자. 전반적인 어떤 산업을 우리가 좀 재편해서 가져가자는 네. 전략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로봇에 있어서도 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이제 일본이나 스위스의 뭐 산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 로봇과는 이 휴머노이드는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꽤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능력 있는 건 다 좋은데 네. 결국 이 어마어마한 돈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뭐든 네. 항상 하면은. 그렇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민간 기업의 투자로 진행되는 것이고 네.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들이 워낙 지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엄청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실 엄청난 규모의 산업 개발이기 때문에 또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 투자를 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사실. 막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민주주의 네. 국가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나라 곳간에 예상 밖의 돈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초과세수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기도 한데요. 네.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지금 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애플도 사실 지금 메모리가 모자라서 손을 빌리고 있는 가정이고.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또 내면서 법인세가 급증도 했고 네. 지금 잠시 좀 조정 중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주가가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증권거래세 이런 거 임직원 성과급이 커지니 소득세까지 같이 늘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분야에서 금융 기업들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군요. 네, 주식이 더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추경 기준 전망치보다도 15조에서 20조 원 가량 더 거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2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때는 국세가 모자랐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100조 원 이상 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AI 붐으로 만든 돈을 다시 AI에 투자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세금이라는 게 뭐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뭐 국회가 결국 다 그렇죠. 승인을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정부가 편성을 하긴 하지만 네. 국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게 되게 정확한 지적인 게 우리가 국가재정법 90조를 보면은 예. 초과세수를 포함한 세계 임명금은 원칙적으로 교부세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채무를 갚는 데 쓰이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정해져 있군요. 네. 용처가. 근데 이게 우리가 초과세수라고 했잖아요. 예. 좀 이따 이제 이 용어가 바뀌게 네. 됩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정부 여당은 7월 5일 날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 돈으로 네. 제 빚을 갚지 말고 지금 네. 워낙 급박한 시기다 보니까 그 미래대응 기금이라는 거를 좀 아, 설립을 하자 예,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 미래대응 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그러니까 AI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주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정부가 계속해서 초과 세수란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추가 세수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초과 세수를 추가 세수라고 이름을 바꿨다. 뭐 발음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사실 말장난 같기도 한데. 사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뭔 차이인지 모르겠잖아요. 초과냐 네. 추가냐. 이게 이제 그건가요? 이제 뭔가 저희 뭐 새 잎을 이렇게 좀 추정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네. 뭐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초과 세수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약간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보자면 야당은 이제 실제로 재정 원칙을 흔드는 말장난 이렇게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과세수는 그의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더 거친 돈이라서 아, 방금 말씀드린 재정법 잉여금 처리 절차에 걸리고요. 그렇군요. 근데 반면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드러난 세입이라는 개념이라서 네.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나 기금으로 편성해 버리면 그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 변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네. 이거를 이제 AI 투자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결심, 정부의 의지를 네. 좀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다만 이것도 이제 기금 신설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 네. 국가재정법 개정을 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긴 하나 어쨌든 정부도 미래대응기금이나 국부펀드 투자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빚부터 갚아야 된다라는 쪽과 또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는 쪽 뭐 다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그 순서들이 다소 좀 경직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네. 있네요. 네. 사실 모든 것이 지금 되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정 건전성을 주장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네. 많이 거쳤을 때 빚을 갚아놓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 반도체 사이클 언제 꺼질 줄 알고. 근데 다만은 우리가 너무 급박한 시기고 어떻게 보면 AI 전환기의 골든 타임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어쨌든 계속 지난 시간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건데 페이블 5가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그림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시기고 그렇죠. AI 인프라가 없으면 언제든 우리의 인공지능을 인질로 잡히는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골든타임에 투자하지 않으면 빚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산업 자체가 종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도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돈 문제 말고는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우리 네. 임현수 대표님이 우리 저번에 전력 얘기도 해주셨다시피 예. 제일 큰 게 사실 전력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아까 18기가와트다, 5기가와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원전 1기가 1기가와트를 네. 만듭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다 돌아가려면 네. 추가 전력 수요가 24.7기가와트가 와. 추산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와. 최대 전력 수요의 네. 작년 기준 4분의 1입니다. 와. 그러니까 4분의 1을 이 산업 프로젝트에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와, 이거 그냥 평상시에 4분의 1도 아니고 여름 피크치에 피크치.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20기 이상을 새로 돌려야 되는 규모인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지금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원전 네. 학교를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진짜 이 문제는 누차 얘기했 송전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송전을 할 때 전력 손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망에서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사실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굉장히 환경 평가도 있고 주민과의 그렇죠. 조율과도 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실 산업.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크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거를 세세하게 조정을 해놔야 되고 주민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정도의 규모를 송전을 하려면은 아마 송전탑도 한 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송전이 돼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송전탑이 굉장히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물도 엄청나게 쓴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용수 네.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약간 특혜 논란이 있다. 사실 이런 산업 인프라들 전력, 용수, 부지, 인허가 이런 네. 것까지 다 국가가 깔아주는데 결국 대기업에만 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서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네. 위한 정책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돌이켜 보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오픈 AI에 지분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거기도 이거 비슷하더라고요. 특혜 논란을 아예 피해가기 위해서 아예 내가 그 회사를 갖겠다는 일종의 국가 기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죠. 사실 TSMC도 원래 이제 대만 정부가 갖고 있던 공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취지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럼 여전히 이 대기업 몰아주기라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폐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이제 대기업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국가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 국가가 아니면 없죠. 대기업밖에 없는 네. 건데 사실 국가보다는 민간 어쨌든 기술력을 확보된 그렇죠. 기업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만 지난 시간 우리가 자동차 산업 비유를 했듯이 네. 관건은 그 투자가 네. 국가 전체 생태계로 번지느냐 아.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팹 4기가 돌아가면은 네. 산업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 수천 개와 이제 고용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AI 산업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와
챙겨야 할 거는 대기업 지원 자체가 아니라 네. 그 낙수가 이제 지역과 중소기업 인재 양성 그리고 AI 생태계 전환과 AI로 인한 그 부작용을 네.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이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룬서 이제 미국의 그 페이블 5 차단 사태와도 좀 연결해 보죠. 이 프로젝트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태에 대한 한국의 어떤 응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한국의 응답이라고 네. 좀 보여지는 그러니까 게 소버린 AI를 가기 위한 어떤 이제 흐름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예.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페이블 사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모델 있고 아무리 좋은 AI가 있어도 결국은 그게 남의 국가의 것이면은 그렇죠. 소버린 AI 아니면은 하루아침에 사실 사용 불가능 그렇죠.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 행정명령 하나로 어쨌든 전 세계 차단이 되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선택이 좀 흥미로운 게 예. 미국처럼 이제 초거대 모델로 네.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판 자체에서 우리 지분을 키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초거대 모델로는 우리가 승부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예. 이 제조업이라는 특수한 그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 어떤 AI 모델도 사실 한국산 HBM 없이는 학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뛰어난 모델도 예. 여기에 데이터 센터라는 그룹과 피지컬 AI라는 응용처까지 갖추면 모델은 계속 이제 바꿔 낄 수 있어도 네. 한국을 우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필수적인 어떤 전략 물자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핵무기도 네. 우라늄이 없으면 못 만들듯이 그렇죠. AI도 반도체 없이는 이런 생산 없이는 못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에서 이제 전략적 자산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지난 시간에 개발자들이 클로버와 GPT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AI들을 중복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버전의 멀티호밍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일본이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 경고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80년대 미국한테 반도체 협정으로 당했는데 너네들이 다 당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목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요즘에 중국이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 생산력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국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회사도 많고 브랜드도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고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사실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중국산 로봇 100만 대가 막 백도어로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실 그 안보 논리 때문에 네. 어쨌든 신냉전 시기고 그렇다 보니 미국,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이 중국산 로봇을 자국의 인프라로 들이겠느냐 굉장히 꺼려할 것이다. 네. 그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은 못 믿겠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체 생산 안 된 나라들에게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제 대항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틈새가 열린 건데요. 그렇네요. 한국은 이제 자동차 조선 가전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온 다 세계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제조 강국인데다 로봇 밀도, 그러니까 노동자 대비 로봇 대수로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 AI는 결국 지능과 제조, 머리와 손발의 결합인데 이 조합을 갖춘 나라가 생각보다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이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로봇으로 일종의 올림픽 같은 거를 하는 대회를 열었는데 맞아요. 그 대회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출전을 했거든요. 뭐 네. 독일, 미국 뭐 여러 나라 출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로봇 자체는 중국산을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중국산을 쓰고 이제 소프트웨어만 자기네들이 담았고 그런데 그래서 80% 정도가 중국산이었는데 20% 나머지 20%가 한국산이었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이게 보니까 그 보통 요런 이제 행사에서 나오는 어떤 트렌드가 한 4, 5년 뒤에는 보통 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된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투자 규모에 지금 이제 10년이나 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 과연 무리 없이 잘 갈 수 있을까요? 항상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산업에 네.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사실 오래전에 어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던 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거 추진해오는 어떤 이제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사실. 네. 예. 어떻게 보면 휙휙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최대 리스크인데 예.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데 5년, 이 상태가 자리 잡는 이제 10년입니다. 네. 결국 전력망은 더 오래 걸리고요. 원전은 한 번 지으려면 10년은 넘게 걸리죠,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뭐 10년, 20년을 보고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트럼프 정 행정부와 사이가 틀어진 엔트로픽이 차단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네. 퇴출이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AI가 전략 물자가 된 시기에는 이제 산업 정책이 정체에 돌린 순간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기업 하나가 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진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은 예. 우리가 세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미래 대응 기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격한 규율과 어떤 제도적 규율을 붙여서 예. AI 산업 전환과 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투자될 것 예. 이게 먼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전력망과 인허가 같은 인프라 병력. 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누차 말해오긴 했지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해서 용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산업 투자 계획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작 그 투자 계획 뒷받침할 인프라 문제는 그렇죠. 여전히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셋째로 이것이 어떤 논쟁이나 쟁점에 자초되지 않고 네. 안정적인 장기적 투자로 진행돼야 좀 우리가 AI 전환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근데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논란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네, 확실히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렵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우리가 이제 이번 AI 붐, 반도체 붐으로 얻어지는 이 추가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의 10년이 걸려 있겠군요. 네, 사실 지금 들어오는 세수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지금은 AI 투자하는 거지만 예. 반도체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국가 그렇죠. 단위로 그렇죠. 세금으로도 투자를 하고 네. 국가 단위로 또 투자를 하고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한 결과를 받는 배당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배당금을 단순하게 빚감대 쓰느냐 아니면은 더 이제 다음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이제 배당을 만드는 데 쓰느냐의 선택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난 시간에 사실 효율성에 취해서 우리만의 이제 지능형 인프라를 포기하면은 네. 이제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식민화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여유가 있고 최소한의 골든 타임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우리 계속해서 종속되고 식민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워낙 네. 거대한 프로젝트니까요. 네. 또 워낙 큰 돈이 쓰는 프로젝트니까 네. 그 과정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죠. 국민이 감시할 수 있고 네. 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특히 AI 산업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어떤 청년들 아니면은 뭐 시민들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거의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뭐 전력망이 발전소가 대부분 지방에 있기도 하고送전망을 좀 줄이려면은 지방에 있는 게 좋기도 하거니와 사실 최근 이후 한 20년 동안 대부분의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몰리면서 저기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좀 심해진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좀 가져왔던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좀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이제 남의 AI에 의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면은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루다 보았습니다. 반도체가 벌어다 준 역대급 세수로 AI의 두뇌와 심장, 손발을 한꺼번에 만들겠다라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기회와 논쟁 지점들을 저희 김철규 운영위원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AI 라운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